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우리 308페이지, 문제풀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이제 국제 우편 요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1번 볼게요. 자, 다음은 국제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국제 우편 요금은 구성 내용에 따라 국내 취급비, 그다음 도착국까지의 운송요금과 도착 국내에서의 취급비로 구분된다라고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여기 그냥 그 국제우편 요금에 따른 그 구분 기준에 따른 그 분류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 내용에 따라서 국내 취급비, 그 다음에 뭐 도착까지의 어떤 운송요금, 도착 국내에서 취급비, 뭐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운송 수단에 따라서 뭐 항공요금, 선편 요금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우리 종류에 따라서도 역시 뭐 통상 우편 요금, 소포편 요금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뭐 가볍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자, 국제 우편 요금의 별납은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국제우편 요금 있잖아요. 별납이라든지 후납이라든지 수취인 부담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우편 취급국 포함 요금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오는 별납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별납, 후납, 수취인 부담 해가지고, 별납 같은 경우는 우편 취급국 제외, 그 다음에 후납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취인 부담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사진 여기 보시면 그 집배 우체국이 하나여 취급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한다라는 말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별납은 국제우편 요금의 별납은 통상 우편물의 경우 100통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국내 우편도 마찬가지고 국제우편 요금도 마찬가지고 별납을 위해서는 100통이 아니라 10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10통 이상.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4번은 저기 한번 꼭 좀 체크를 하시라고 좀 제가 출제를 한 건데, 국제우편 요금은 만국 우편 협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고 국제우편 요금이 결정되면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국제우편 요금이라는 거는 최소한 뭐 어떤 그 공통된 어떤 기준은 마련돼야 되겠죠. 그 공통된 기준이라는 게 우리 UPU, 만국우편연합이에요. 그래서 만국우편연합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자, 일단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돈과 관계되는 거, 요금 이런 것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좀 가볍게 보시되, 다만 이제 좀 틀린 것들 지문 위주로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도 보세요. 자, 국제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국제우편 요금의 별납의 경우 발송일이 따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체국 보관요금 별납인을 날인한다. 자, 여기 보시면 그 국제우편 별납이니까 여기는 뭐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체국 보관요금 별납인 날인한다. 그냥 가볍게 여러분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렇게 중요한 지문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한번 이런 지문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국제우편 요금의 별납으로 접수된 우편물은 국제우편물 물류센터 앞으로 별도의 우편 자료를 체결,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별납 있는 별도의 우편 자료 체결한다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자, 우리 국제우편 요금 후납. 자, 후납이 여러분들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후납으로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100통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모 전표 수발에서 100통 이상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우편도 후납의 경우 동일인이 한 번에 100통 이상 발송하는 국제통상 우편 및 국제소포 우편물을 발송한 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때 한 번에 100통이 아니라 요거는 자, 매달 100통 이상이다라는 거. 요게 좀 나름 의미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국제우편 요금에서 후납은 매달 100통 이상이다라는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4번은 여러분들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금 후납 우편물의 접수 담당자가 접수 담당 책임자가 보는 앞에서 확인 접수한다라고 그렇게 돼요. 이거는 뭐 특별한 논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책 한 번 정도 읽어보고 그런 게 있다 정도 확인하시되, 다만 3번만 여러분들 이게 한 번에 100통 이상이라는 게 아니라 매달 100통 이상이라는 거, 그거 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보시면 이제 혼합에 대한 국제우편요금 혼합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은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억보안 보시면 배달 우체국의 승인을 얻어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의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그 국내우편도 마찬가지고 혼합은 우리 담보금을 제공하죠. 그래서 한 달 예정 물량을 갖다가 한 달 예정 물량과 관련해 가지고 미리 그 2배 해당 요금을 담보금으로 제공을 하고요. 다만 자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게 배달 우체국의 승인을 얻어라고 그렇게 지금 되는데, 자, 이거 혼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배달 우체국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발송 우체국의 승인을 얻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송 우체국의 승인을 얻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그렇죠. 그 요금을 실제 이제 우리가 납부해야 될 요금을 정산해가지고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다.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납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요금 별납인의 날인 표시의 지름은 3.0cm다.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냥 그 책마다 보면 그림이 하나 있길래 그냥 이 그림에서 지름이 3.0이다라는 정도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합은 우리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다라는 그런 제한 규정 없다 그랬죠. 자, 우편 취급국을 제외하는 거는 혼합이 아니라 별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고 리얼해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겠네요. 4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입니다. 3번. 그렇게 좀 보시고 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다음은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1번 우편물을 외국으로 발송하는 자가 해외 배달 우체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회신요금을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냥 제가 이거 그냥 말장난으로 한 건데, 자, 보세요.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이라는 건 여러분들, 자, 요거 말 그대로 우리 수취인 부담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수취인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외 배달 우체국하고 그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수취인 부담과 관련해서는 국내 배달 우체국하고 그런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당연한 건데 읽어보면 뭐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중요하죠. 그래서 인쇄물, 그렇죠. 봉투, 엽서, 여기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자, 최대 중량, 요거는 50g이라는 거.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그 요건, 교재 보면 요건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 해당되는 것들. 그래서 인쇄물하고 엽서, 거기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최대 중량은 50g이다라는 거. 즉 IBRS 이렇게 좀 구분하시고 4번 같은 경우 보세요. IBRS의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신청서와 수차할 우편물의 견본 한 변을 배달 우체국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게 또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견본 한 배가 아니라 견본 2매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막 어떤 논리를 통해서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암기지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정도만 이런 문제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출판되는 책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는 책이 훨씬 더 좋죠. 컬러풀하고 깨끗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비용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혓바늘이 막 심하게 너무 돋아가지고 말을 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드네요. 그러니까 좀 지난주부터 계속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이제 건강 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신기하게 막 아프다가도 또 수업 그걸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수업하면 또 괜찮긴 한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기가 좀 상당히 좀 많이 힘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IBRS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만들면서 그냥 IBRS 관련되는 것들은 4번하고 5번을 통해 가지고 그냥 이 문제 하나로 그냥 정리를 하자라는 생각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 그런 걸 떠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문제 출제될 수 있겠구나 확인 정도 하시면 됩니다. 1번 보세요. 기억번 보세요. IBRS 우편물은 모두 항공 취급하며 그 밖에 부가 취급은 할 수 없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IBRS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항공 취급을 하고, 자, 그 밖에 부가 취급 안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IBRS 우편물은 발송 우체국에서 날짜 도장을 날인하여 발송한다라고 되는데요. 자, 여기 IBRS 요구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게 날짜 도장을 따로 날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도장을 날인하여 발송한다는 말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D급번 같은 경우 요거는 바뀌기 전에 금액이에요. 지금 요거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우리 또 바뀌고 난 다음에 그때 최종본 돼서 또 금액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950원, 400원 냈다가 요게 1100원 하고 500원으로 이제 상승했고 또 가격이 내려가진 않겠죠. 또 그 사이에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또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리얼번 보시면 IBRS 우편물은 발송 유효 기간에 한정하여 발송하므로 발송 유효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생한 IBRS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돌려보낸다라고 되네요. 자,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기간이라는 게 그 유효 기간 내에서만 IBRS 요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IBRS 자, 발송 유효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은 요거를 발송인에게 돌려보낸다라는 거. 리얼번도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자, 미연번 보시면 유효기간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된 IBRS 우편물은 접수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여 국제항공 우편물과 같이 국제물류센터로 보낸다라고 되는데, 자, 접수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여라는 말이 틀렸네요. 그래서 요거는 접수 시스템에 별도 입력하지 않고라고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5번 우리 이제 IBRS 딱 공부하실 때는 수취인부담,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 IBRS 딱 공부하실 때는 우리 아까 앞에 봤던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인쇄물하고 엽서에 하는다랑 최대 중량 50g이다 라는 가지 그거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모두 항공 취급하고 그 밖에 부가 취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날짜 도장 따로 날인하지 않고 발송한다 딱 보시고 이제 요것만 뭐 건너뛰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발송인에게 돌려보낸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접수 시스템 별도 입력하지 아니한다 아시죠? 그래서 최대한 변형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다 집어 넣어놨으니까 요 IBRS 관련해서는 4번, 5번 정도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뭐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문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번이 이제 새로 들어온 건데 그 다음은 해외 전자 상거래용 반품 서비스 IBRS, EMS. 자, 이거는 자, IBRS하고 EMS가 합쳐진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온라인 해외 거래, 그렇죠. 온라인 해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의 우편 요금 별납 제도를 활용하여 반품을 수월하게 하는 제도이다. 내용은 다른 거는 다 맞죠. 근데 여기 이름 자체가 IBRS, EMS라고 그랬습니다. IBRS가 우리 아까 방금 봤듯이 국제 그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이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기존의 국제 우편 요금 별납 제도가 아니라 수취인 부담 제도를 활용하여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그런 식으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잘못됐네요. 다음에 2번. 자, 2번은 자 보시면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이용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는 하나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IBRS, EMS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모든 우체국이 아닙니다. 모든 우체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아니고 일단 3번은 발송 가능한 국가는 미국이다가 아니라 요건 어느 나라에 한한다 그랬죠, 우리? 그렇죠. 일본에 한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같이 묶어가지고 자, 요거는 EMS 그러니까 요거는 계약 국제특급 이용 우체국 거기가 한정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2번 그 해설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BRS, EMS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뭐뭐만이라는 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IBRS, EMS라 했으니까 이거는 EMS로만 보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IBRS 같은 경우는 최대 무게가 50g이었다면 요거는 IBRS, EMS 같은 경우는 최대 무게가 자 2kg이다 라는 까지 그렇게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IBRS랑 IBRS, EMS 요걸 갖다 같이 묶어가지고 지문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다음은 또 역시 IBRS, EMS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에 틀린 것은 이라고 그렇게 되네요. 자, 1번 보세요. 자, 1번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우편물의 규격은 국가별 EMS 발송 조건의 규격과 같다. 그렇죠. EMS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어떤 EMS 발송 조건의 규격과 같다라는 말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한 경우 반품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판매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반품 서비스 라벨을 구매자에게 전송하고 구매자는 해당 우편물 표면에 반품 서비스 라벨을 부착하여 접수하는 절차를 따른다. 자, 그러니까 IBRS, EMS라는 건 여러분 해외 상거래, 그 전자 상거래용 요구 때문에 좀 많이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딱 보냈는데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저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다시 보내기가 되게 번거로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IBRS, EMS 같은 경우는 수취인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회사 입장에서 돈을 부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물건을 갖다가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공짜로 니네들이 반품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줄게라는 거군요. 그래서 그때 그 절차가 물건을 산 구매자가 나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하자가 있습니다. 반품을 요청하면 자 우리가 판매자가 여기 보시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반품 서비스 라벨을 구매자한테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매자는 따로 그런 우편 조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그 라벨을 갖다가 출력해가지고 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부착해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전자상거래에서 아주 소비자들에게 구매자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개념을 2번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의미니까 좀 정확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3번 우리 아까 또 봤던 건데요. EMS 우편물 취급 여기까지 맞죠? 그다음에 그 밖에 부가 취급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IBRS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IBRS는 그 밖에 부가 취급할 수 없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IBRS, EMS 우편물의 요금은 자, 이것도 저기 그 시험치기 직전에 바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확인하시라고 문제를 냈던 건데 어쨌든 통당 이제 10,000원으로 올라갔다라는 거. 비싸네요. 통당 10,000원이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BRS 공부하실 때는 IBRS랑 IBRS EMS랑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시면 국제 반신 우편권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냐.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국제 반신 우편권 문제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시험 직전에 막 꼼꼼하게 봅시다.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지문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그렇게 나왔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수취인에게 해신 요금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회답을 받는 데 편리한 제도로서 만국 우편연합의 각 회원국에서 발행한다라고 되네요. 자, 1번 아주 좋은 질문이죠. 자, 개념이 이거잖아요. 자, 반신 우편권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례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가 만약에 제가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왔는데 국내에서 자, 너 그 학교에 뭐 성적표라든지 졸업증명서라든지 그런 것 좀 확인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그 학교로 외국으로 가서 발급 받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그 학교를 통해서 발급을 좀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걔들 입장에서는 돈을 갖다가 자기들 스스로 지불할 필요 없이 제가 반신 우편권을 보내면 그 반신 우편권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뭡니까? 그 국내에서 걔네들 외국 거기서 국제 우편으로 교환하고 그걸 붙여서 저희한테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활용제도, 그런 개념을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만국 우편 연합의 각 회원국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발행은 어디서 한다 했습니까? 만국 우편 연합 사무국에서 발행을 하고요. 단 각 회원국은 뭐를 할 뿐이다? 그냥 판매를 대행할 뿐이다. 판매를 대행할 뿐이다. 판매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2번은 판매 가격은 나라마다 다르고, 그렇죠? 이거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는 한 매당 1,750원에 판매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냥 1,450원인데 지금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3번 볼게요. 자,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 반신 우편권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되는 항공보통서장의 사지역 20g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료와 교환해준다.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샀으면 그 나라에서는 교환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구입했어도 우리나라에서 교환할 수 없고 외국에서 산 것을 우리나라에서 교환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판매했던 그런 국제 반신 우편권은 우리나라에서 사지역 20g 보통 요금 거기에 해당하는 우표료와 교환해 준다. 요금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다음 4번. 판매할 때는 국제 반신 우편권의 오른쪽 해당 날에 날짜 도장을 날인한다. 자, 우리 그 교재 보면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판매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고 오른쪽은 뭡니까? 교환, 그렇죠. 교환 때 오른쪽에 날짜 도장을 날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9번 보세요. 다음은
국제 반신 우편권 설명, 옳은 설명만으로 묶인 것은 이라고 되네요. 기억본 보시면 국제 반신 우편권 한 장은 그 나라의 외국 발송 항공 보통서장 최저 요금의 우표료와 교환한다라고 되네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 반신 우편권 한 장 같은 경우는 자 보통 그 항공 보통서장 최저 요금의 우표료와 교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국제 반신 우편권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교환할 수 없다. 니은번도 맞네요. 다음에 디귿번 반신권은 우표료에 속한다. 우표료에 속하기는 하지만 자 이거는 할인 판매 안 됩니다. 그래서 할인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가 아니라 할인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 리얼번도 한 사람이 하루에 자 20매 그러니까 이게 다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20매 이상 초과를 해서 다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20매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매를 초과해서 구입하면 자 이거 확인 사용 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 사용 여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거지 지금 지문처럼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니은해서 1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방금 봤던 거 오늘 공부했던 거 이제 정리한 문제가 10번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뭐 답지 보지 마시고도 한번 보세요. 자, 지문 안 보셔도 돼요. 자, 첫 번째 그 빈칸 가야 될까 볼게요. 국제 반신 우편권을 한 사람이 하루에 우리 방금 봤지만 10매예요, 20매예요? 그렇죠. 20매를 초과하여 구입 요구 시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IBRS 인쇄물과 엽서에 한해서 취급하고, 그렇죠. 최대 중량은 아까 얘네들은 얼마나 그랬죠? 그렇죠. 50g이다 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IBRS, EMS는 EMS에 한정하여 취급하고 최대 무게는 그렇죠. 2kg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3개 이렇게 숫자 비교할 수 있는 거 좋은 문제니까 그렇게 나름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EMS 배달 보장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뭐 이렇게 좀 사족 같은 말씀이지만 이게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우편금융 이제 시험 공고가 뜨고요. 우편금융 이제 범위가 떠버리면 이제 각 출판사마다 다른 책들은 괜찮은데 우편금융 책들은 일단 단기에 최대한 빨리 출판사에 명문은 뭡니까?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포장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많이 파는 게 출판사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딱 보면 진짜 뭐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는 잘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출판사에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그랬더라고요. 막 출판사에서 문제를 막 쏟아내기 막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근데 대부분 이제 문제가 짧은 기간에 이제 뭐 한두 사람이 이제 막 하면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되게 부실한 문제들도 많고 그리고 기존에 작년 재탕 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문제가 보면 예전 거 막 그 내용 그대로 바뀐 거 그대로 내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우편금융 상식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해본 저도 작년에 이제 처음 경험해봤는데 작년 봄에 보니까 특히 뭐 문제집 같은 경우 막 그런 학생들이 비난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문제가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를 갖다가 단기간에 맞추다 보면은 많은 오타라든지 아니면 문제 내용 자체가 되게 좀 수준 자체가 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책에 있는 것만 그냥 툭툭 나오고 그냥 뭐 비교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좀 뭐 출제 경향하고 좀 떨어진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불만이 작년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요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욕을 먹으면서 출판 날짜를 갖다가 최대한 막 뒤로 미루면서 끝까지 신경을 쓰면서 이 문제를 막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도 비교를 해보고 저렇게도 비교를 해본 거라 가지고 요게 나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책이든 요 프린트물이든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공고가 나더라도 바뀌지 않은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활용하시면 문제들이 좀 좋은 게 있으니까 뭐 결국은 제 자랑 같기는 한데 자랑이 아니라 요걸 갖다 그냥 등하시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가 나름 좀 좋다는 거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EMS 배달 보장 서비스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배달 보장 서비스 EMS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제공된 배달 예정일보다 지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우편 요금을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일반적인 EM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달 예정일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다 48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EMS 배달 보장 서비스나 초특급 서비스 있잖아요. 요 경우는 배달 예정일보다 그 순간부터 조금이라도 늦으면 지연 배상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지연 배상금으로 우편 요금 배상하는 거 맞고요. 1번 맞습니다. 2번 접수 가능 국가로 자 한국, 일본, 태국 뭐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거기 다 까먹으셨겠지만 그때 제가 그때 말씀 좀 드렸지만 그 특히 예전에랑 다르게 중국이 지난번에 삭제가 됐거든요. 중국 삭제되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시험에는 중국이 이제 잘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계 관련되는 나라들 그 다음에 뭐 한국, 미국, 일본 뭐 이렇게 한미일 그 정도 좀 기억을 하시고 영국계와 관련되는 게 우리 영국, 홍콩, 호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유럽의 그 스페인, 프랑스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태국 이렇게 해서 9개 국가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할게요. 자, 한번 공부할 때 한번 딱 정리를 하시면 좋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9개국 할 때 한, 미, 일 이렇게 딱 잡고요. 그 다음에 그 국기의 그 영국 문양 있잖아요. 그거 그려진 나라 세 나라 영국, 호주, 홍콩 이렇게 딱 잡고 그 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태국 이렇게 해서 9개 국가다. 그래서 기존에 중국이 있었는데 중국은 삭제가 됐으니까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중국 이런 것들 내기가 참 좋겠죠. 그래서 EMS 배달 보장 서비스 이렇게 9개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전국의 우체국에서 접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EMS는 여러분들 어디? 자 EMS 취급하는 우체국은 어디입니까? 우리 우체국에서 주요한 배달 서비스와 관련해서 주요 수입원은 EMS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모든 우체국이 EMS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EMS 배달 보장 서비스 역시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이라는 거 이런 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따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지 마시고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자 우리가 좀 주요하게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오늘 처음 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무슨 요금 있었죠? 국제 우편 요금? 그렇죠. 별납. 그거는 우편 취급국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4번 현재 9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은 3번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EMS 배달 보장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배달 보장 가능 우정청 간에 공동으로 시행한다. 그렇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달 보장 가능 우정청 간에 공동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송달 기준 산정 기본 원칙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홍콩으로 5월 10일에 접수한 경우 5월 13일까지 정시 배달해 준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접수가 어디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접수가 접수를 관련해 가지고 서울 지역에서 지에서 접수를 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접수하는지 그런 것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홍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거리도 고려를 해요. 그래서 홍콩 같은 이런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접수한 날짜부터 2일까지 2일, 그 다음에 아시아 이외, 뭐 미국, 호주 이런 데는 3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배달 그 보장 서비스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월 10일에 접수를 했다. 서울에서 5월 10일에 접수했다. 그럼 5월 13일이 아니라 접수한 날부터 아시아 지역이니까 홍콩은 그렇죠. 12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콩 아시아잖아요. 다음에 3번은 송달 기준보다 지연시 손해배상. 그렇죠. 송달 기준보다 48시간 아닙니다. 그냥 송달 기준보다 늦었다? 그럼 손해배상. 근데 손해배상은 여러분들 그랬지만 전제가 되는 거는 반드시 뭐다? 고객의 행방조사. 요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우체국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늦었습니다. 배상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안다 그랬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 시에 한한다라는 거. 3번 질문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지연 배달 시 지연국으로 판명된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제일 마지막은 자기가 잘못한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최종으로 지연국으로 판명된 나라, 잘못 있는 나라에서 한다라고 되네요. 그래서 여기 표를 갖다 그냥 넣은 게 아니라 문제 풀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배달 보장 서비스 관련되는 요약 보시면 대상 지역은 배달 보장 가능한 우정청 간 공동 시행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송달 기준 관련해서 배달 보장 기간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미국, 호주, 유럽 같은 거는
플러스 3일이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달 기준보다 지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책임무정청이 책임하고 배상을 하는 게 원칙이다. 단 여기 중요하죠. 고객의 행방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시에 한해서 조사 후에 변상을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 만약에 또 지연 배달이 됐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배상하는 국가는 그 지연국으로 판명된 나라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 소재 이제 따져가지고 양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다면 한쪽에서만 책임을 지겠지만 가실 비율이 비슷하다 이러면 또 그 정산을 해야 되겠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우정청 상호 간에 그런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사후 정산을 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자, EMS 프리미엄 서비스. 자, 여러분 EMS 프리미엄 서비스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요게 뭐죠? 사기업. 그렇죠. 요게 사기업하고 우리 제휴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까지 배달할 수 있다라는 까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자, 1번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 이윤 추구를 하는 사기업, 그 제휴를 통한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EMS 프리미엄 특징. 그래서 우리 보면 EMS 부가 취급해가지고 배보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보초이 해가지고 그때 배달 보장 서비스, 보험 취급, 초특급, 그 다음에 요게 2가 요 EMS 프리미엄 서비스 그때 그겁니다. 지금 보시면 1번 요거는 맞고요. 2번은 세변의 길이가 모두 70cm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우리가 요거는 하나 암기합시다. 자, 가로, 세로, 다음에 높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육면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가로하고 세로를 더한 것에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70이니까 70하고 70을 더하면 140이잖아요. 140에다가 곱하기 2하면 280입니다. 그럼 280에다가 70을 더하면 350이잖아요. 근데 여기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자, 제한이 뭐다? 330이라는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프리미엄 서비스 EMS 딱 넣으면 요 의미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피 제한이 있는데 요거는 330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계산하는 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2번 같은 문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하나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변의 길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용할 수 모두 70cm인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근데 조금 문제가 다르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60, 70, 80일 때는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60, 70, 80 한번 볼게요. 자, 변의 길이가 60, 70, 80이다. 그래서 이런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60이고 70이고 8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EMS 프리미엄 서비스 부피 제한 걸릴까라는 거 계산할 때 자, 어떻게 합니까? 가로 세로. 근데 저는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되는데 높이는 자, 뭐라고 되어 있냐? 가장 긴 변을 높이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이가 될 거고 그러면 60하고 70하고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8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더하면 130이 될 거고 2를 곱하면 260, 그 다음에 80 이렇게 돼서 340. 그러니까 여전히 뭡니까? 340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부피 제한에 걸린다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하죠. 자, EMS 프리미엄 서비스. 여러분들이 자, 우편 검용 상식에서 나오는 중에 가장 중량이 무거운 겁니다. 이거는 70kg입니다. 70kg.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 중에 70kg인 사람 생각하시고 그분들 볼 때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70kg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4번 자, 무게는 그러니까 무게는 말 그대로 중량과 최적 중량 중 무거운 중량으로 적용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무게 실질적으로 그 저울에다가 무게를 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피가 또 너무 크면 이건 최적 중량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최적 중량은 가로, 세로, 높이 곱하고 거기에다가 자, 6천을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곱해가지고 6천 나누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냥 요 공식 가로, 세로, 높이 곱한 다음에 6천 나눈 값하고 그 다음에 실제 무게를 잰 값하고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더 무거운 걸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거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번 보시면,
자, TCS. 초특급 서비스, 국제 초특급 서비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이게 가장 빠른 거죠. 그래서 국제 우편 서비스 중 실물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고 배달 결과를 배달 당일 발송일에게 알려주기까지 하는 초특급 우편 서비스다. 맞네요. 다음 2번. 정해진 기간 내에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은 경우 납부한 접수 요금액 을 모두 발송인에게 반환하는 정시 배달 보장 서비스 맞습니다. 3번 EMS와 달리 그렇죠. 차이점은 발송일에 청구가 없더라도 요거는 배달 결과를 통보한다. 그래서 TCS 이거는 여러분 EMS하고 비교하는 표 있잖아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보시면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 배달된 경우에는 납부한 요금액을 배상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4번 문제에 보면 자 이게 좀 문제가 좀 원래 맞기는 맞는 것 같죠. 근데 어쨌든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물론 당연히 납부한 요금을 배상해 주는데 48시간 문제 출제 의도가 48시간 이상 지연되지 않더라도 배달 예정일보다 늦으면 그냥 배상해 준다라는 그런 의도로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무의해 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EMS하고 TCS 자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1번 지급 대상 EMS는 서류, 상품 견본 등이고 TCS는 서류가 원칙이지만 일본의 경우 소액 상품 요 소액 상품은 얼마 이하든가요? 5만 원 그렇죠. 5만 원 이하 소액 상품도 가능하다. 2번 보시면 EMS는 한 4일 정도인데 TCS 같은 경우 서울 경인 지역 그렇죠. 요거는 오전 접수는 당일 배달한다. 당일 배달. 자, 발송 내역 통보 관련해서 EMS 잠깐만요. 당일 어떻게 배달해요? 서울 경인 지역 오전 접수 당일 배달. 이건 뭐 오전 접수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저기 물류센터 가는 것까지도 벅차겠는데 자 이거 당일이 아니라 이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이건 해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길 배달의 원칙입니다. 자 이거는 이길 배달.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발송 내역은 EMS 같은 경우는 우편물과 같은 경로를 통해 도착 교환군에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TCS는 팩스로 사전 먼저 미리 통보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배달 결과 통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EMS는 청구가 있어야 되고 TCS는 청구가 없더라도 배달 결과를 통보해 준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유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교하는 문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국제 초특급 우편 서비스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자 여기는 4개국 6도시 맞나요? 네, 4개국 6도시 맞습니다. 일본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2개 도시니까 6도시 맞습니다. 2번 최근 베트남이 그렇죠. 추가로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서 베트남의 경우 발송한 다음 날 14시까지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베트남은 14시가 아니라 17시입니다. 17시.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자, 3번도 의미가 있네요.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우리가 앞에 봤지만 70kg까지 가장 무거운 거고 다음에 TCS 같은 경우는 30kg까지인가요? 교재 100kg 그렇죠. 20kg가 아니라 30kg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국제 초특급 우편 요금은 4,500원이다 라고 되네요. 자, 국제 초특급 우편의 요금은 4,500원이다. 이거는 자 요금은 다음에 또 나서 또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게 국제 특급 우편 요금 4,500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회사로 나와 있지만 취급 수수료까지 이렇게 지급해가지고 뭐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는 1번이 맞는 말이는 확실하게 맞는 말은 TCS는 4개국 6도시 그다음에 2번은 17시까지 3번은 70kg 그다음에 TCS는 30kg 자 이거 꼭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앞에 그 통상 우편물의 제한 중량 그거 여러분들 암기는 잘 하시는데 뒤쪽 가시면 그 제한 중량 좀 많이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보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6번도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초특급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홍콩은 자, 특징이 있죠. 9am 딜리버리 맞나요? 네, 맞죠. 홍콩은 9am 딜리버리니까 다음날 9시겠죠. 그렇죠? 근데 우편물을 외부에 청색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렇죠.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적색. 그래서 적색으로 표시한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TCS는 자, 최대 길이가 1.5m 이하이고 둘레 길이가 3m 이하다. 둘레 플러스 길이. 둘레라는 것은 아까 요거 말했지만 가로하고 세로 요걸 합해가지고 곱하기 2한 게 둘레예요. 가로랑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하면 요게 바로 둘레고 요게 이제 높이 이렇게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3m 이하다. 맞습니다. 2번도 한번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일본의 경우는 소리뿐만 아니라 5만 원 이하의 소액 상품 발송 가능하다 봤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와 베트남으로 서울에서 오전에 TCS로 동시에 접수한 경우 싱가포르에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싱가포르하고 베트남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베트남은 몇 시에 도착한다 했나요? 17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싱가포르는 14시거든요. 그래서 예정된 시간만 따진다면 싱가포르에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번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예. 그래서 TCS 같은 경우도 예전에 기출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보면서 기출이 안 됐으니까 요 뒷부분 뭐 EMS 프리미엄 서비스든 TCS든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이제 나올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자, 인터넷 접수 이시핑은 자, 옳지 않은 거네요. 고객이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체국 담당자가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다. 자, 이시핑에서 고객이 창구에서 인터넷 접수 이시핑은 고객이 창구에서 접수 또는 우체국 담당자가 방문하여 접수. 예, 맞습니다.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이시핑으로 수출 우편물의 정보나 수출 신고 번호를 제공한 경우 4%의 특별 감액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 교재에 보면 특별 감액과 관련해서 이시핑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접수하는 경우에는 4% 되고 맞는데 지금처럼 단순히 그냥 정보나 수출 신고 번호를 제공했다 그러면 4%가 아니라 1%입니다. 두 개 구분하셔가지고 그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3번 발송인이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출 신고 후 30일 내에 그렇죠. 30일 내에 선적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 과태료 부과나 아니면 이게 취소가 된다. 맞는 지문이네요. 다음 4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관세청의 전자시스템상에 확인이 안 된다면 이거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확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19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 우편물 기타 서비스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뭐 이름 자체에서 여러분 나오죠. 중국 그리고 선편으로 하는 거네요. 기존에 항공기 운송 대신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 특급보다는 최대 70% 저렴한 요금으로 특히 전자상거래 물품을 중국에 배송하는 서비스다. 딱 개념 맞네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상품만 가능하며 다량 물품이나 호비 기재 등은 통관이 되지 않는다. 자, 이건 정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 다량 물품, 호비 기재 뭐 요거는 통관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전자 상거래용 물품 그걸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개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3번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 딱 요거 나오는 순간은 나라는 기억하시면 돼요. 그 어느 나라죠? 유럽 어떤 나라에? 그죠? 프랑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 고객 전용 시스템인 이시핑으로 계약 고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독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프랑스로 항공 운송하고 프랑스에서 이제 유럽 전용으로 배달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나라가 하나 노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는 프랑스고 그 다음에 아까 뭐 EMS IBRS 그거는 어디였죠? IBRS EMS 같은 경우는 1번. 그렇죠. 1번.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것들은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4번 보시면 유럽형 국제 특공 서비스는 유럽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 국제 특급보다는 저렴한 유럽형 국제 특송 서비스다. 자, 요 개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 어떻게든 문제를 막 짜면서 만들려고
계속 문제가 나오네요. 20번 보시면 다음은 국제우편물의 기타 서비스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 50위안 미만 그쵸 면세된다라고 했습니다. 50위안 미만이면 면세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2번 보시면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는 한국 부산항에서 중국 위해항 어디서 어디죠 이거는? 중국까지 부산에서 가려면 되게 멀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어디서? 인천에서 가야 되겠죠. 인천항에서 위해항 그렇죠. 정기 선박편 여기는 맞고요. 그다음에 2번이 어쨌든 잘못됐네요. 3번 국제 특급 우편 요금의 감액은 사전에 계약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수시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관련해가지고 수시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계약을 맺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맞습니다. 다음에 4번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요금의 감액은 그렇죠. 이거는 사전 계약을 맺은 경우를 우리가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이라고 그랬어요. 월 50만 원 이상 EMS 우편물을 발송할 때 적용된다. 그렇죠? 이게 최저 이제 50만 원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4번도 나름 여기에 뭐 교재 그대로 3번 같은 경우는 4번 같은 경우도 이런 지문들은 좀 나름 신경을 썼던 지문이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특급 우편 요금 감액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훈합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국제특급 우편 이용 시 훈합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 1개월간 발송한 EMS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훈합은 1개월간 요금 다음 달 20일 계속 그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 2번 보시면 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죠. EMS 요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했다. 그럼 우편관세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보통은 2개월이지만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구전 표현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1개월 이상 체납해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부터입니다. 그다음에 3번 계약 국제특급 우편 이용 시 예상 감액률로 선할인율을 적용하여 감액 수납하고 월간 이용 금액이 선할인율에 미치지 못하면 할인 금액 조정 및 차액을 환수 처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미리 보세요. 예상 감액률을 미리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이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몇 % 적용해가지고 미리 그 감액만큼 수납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뭡니까? 그 예상만큼 이용을 안 했을 때는 다음에 이제 조정 및 차익을 환수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 그게 이제 3번 지문이고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계약 국제특급 우편 이용 시 자 18% 이상이다. 요 18% 이상이 돼버리면 자 이때는 이제 따로 해당 지방 우정청장의 승인 후에 이제 그때 그 감액률을 적용한다라고 우리 표에 이렇게 쭉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22번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좀 대략적으로 좀 봤었는데 한번 볼게요. 그냥 여기에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또 갸소히 다룰 거니까. 자, 다음 국제특급 우편 요금 감액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자, EMS로 월 100만 원의 월 100만 원의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4%의 감액이 적용되고 이때 사전 계약을 맺지 않고 1회에 100만 원에 EMS 발송을 한 경우에는 3%의 감액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그 EMS 1번 보시면 EMS 월 100만 원. 자, 이거는 월 100만 원의 우편물을 발송했다. 100만 원이면 4%예요. 4% 감액 적용되고 근데 사전 계약을 여러분들 맺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감액률과 관련해 가지고 자 50만 원부터 이제 준용을 합니다. 50만 원을 초과해 버리면 이게 수시 계약 그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이 그대로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3%가 아니라 4% 예, 이렇게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우리 봤지만 2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18%의 적용을 받는다. 계약 국제특급 우편 요금의 감액은 18%가 최대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많아진 경우에 지방 우정청장 승인 후에 어떤 그
적용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최대란 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도 잘못됐고요. 3번 수시국제특급 우편요금의 요금 감액 적용 시 적용되는 금액은 고시된 요금 기준이며 자, 수수료는 제외된다. 그렇죠? 이게 수수료까지 따로 이게 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눈에 보이는 그 감액률만을 보이는 거고 수수료는 제외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이 정답이네요. 그다음 4번 계약 국제특급 우편 요금 감액제를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그죠? 1개월 전에 구두나 서면, 구두는 안 됩니다. 말로는 안 되고 서면으로 통보하면 자, 요거 감액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은 자, 이렇게 좀 주로 안 다룬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히 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암기 이렇게까지 딜레이 깊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계약 국제특급 우편 요금하고 수시 국제특급 우편 요금 관련해 가지고 대략적인 내용만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23번. 자, 이거는 제가 한번 그 국제특급 우편 요금 감액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한번 그냥 뭐 여러분들 전체 내용을 한번 좀 고려해 가지고 한번 내본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 국제특급 우편 요금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만 원 2%, 100만 원 4%, 200만 원 6%. 그러니까 2, 4, 6 이런 식으로 가면 자, 이 월 200만 원은 6%. 근데 지금은 가볍게 보십시오. 나중에 또 다시 정리를 할 테니까. 나번은 수시 국제특급 우편 요금에서 1회에 40만 원의 EMS 발송하는 창구 접수 이용자라고 그렇게 지금 되네요. 자, 요 보면 수시 국제특급 우편 요금 같은 경우 40만 원이면 자, 일반적으로 요거는 3%입니다. 근데 50만 원이 넘어가면 요때는 이제 뭐 계약 국제특급하고 감액률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3%.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감액과 관련해서 답은 보시면 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하고 계약 그 기간 이용금 직전 계약 기간 이용 금액이 3천만 원일 때 요때는 1%. 그 다음에 라번 우편 간서와 한적 프로세스 요거는 2%. 요거는 좀 단순 암기긴 한데 지금 좀 약간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한번 따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제 나름대로 그 생각을 했던 게 일반 계약 국제특급 우편 요금 감액률하고 수시 국제특급 우편 요금 감액률. 근데 수시 특급 국제특급 우편 감액률은 그냥 어쨌든 그 계약 국제특급 우편 그 감액률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개념 그 금액에 따른 그 할인율하고 그 다음에 특별 감액 관련해 가지고 그 개념들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도 있지만은 뭐 20핑 아까처럼 뭐 수출 번호 입력했을 때 뭐 이럴 때는 1%고 그 20핑을 통해서 접수했을 때 4%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정리 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액률이 큰 순서, 뭐 작은 순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빈칸 넣기 식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낸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4번. 볼게요. 지금은 여러분 그냥 책 찾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자, 24번 보면 1번 보시면 장기 이용자의 경우 요금 감액에 추가적으로 1%나 2%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 아까 위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답원 같은 경우 23번의 답원 요 경우는 1%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2억 원인가 그렇게 되면은 2% 이렇게 추가. 요때는 기존 요금 감액에다가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맞고요. 다음에 2번 한적 프로세스. 자, 우리 아까 위에서 봤지만 한적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2%의 특별 감액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경우 러시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고요. 3번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고객의 주문을 받은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의 경우 그죠? 플랫폼 요 경우는 3%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위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주문을 받은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의 경우 한적 프로세스 요 경우는 제외되거든요. 교재를 좀 보시면 자, 제가 그때 그 우편 금액 요금 감액 관련해 가지고는 자, 다음에 뭐 심화 때나 아니면 그때 다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번 볼게요. 자, 25번은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은 이제 영망조사는